한 나라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나라의 진짜 실력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면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고 이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약소국 아닌 이미 글로벌 강국이 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불굴의 정신력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을 향해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인이 경험한 깨달음과 존경의 고백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커크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나고 자라 30년간 국제정세 분석과 안보정책 수립에 몸담아온 전문가입니다.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후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회의실에서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동맹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워싱턴의 권력 중심부에서 일하며 저는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방향을 제시하면 세계가 따라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국토가 작고 견고한 경제 기반을 갖췄지만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전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휴전 국가. 이것이 2025년 초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진정한 저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들의 경이로운 결속력을 아실 겁니다. 당시 한국은 국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58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완전한 몰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벌어진 일은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350만 명을 넘는 시민들이 자진해서 참여했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결혼반지, 소중한 아기 돌반지, 심지어 어르신들의 금리까지. 국민들은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기꺼이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단 2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227톤을 넘는 금이 수집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전개였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IMF 조기 상환을 한국은 실제로 달성해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안에 모든 부채를 완전히 청산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탄탄한 경제 체질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IMF 설립 이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례였습니다. 2007년 서해안 태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에서도 동일한 정신력이 발휘되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피해 복구에 최소 10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123만 명을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으로 몰려들었고 직접 손으로 기름을 제거하며 놀랍게도 단 1년 만에 대부분의 환경 피해를 복구해냈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정신적 역량을 저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숫자와 통계로만 한국을 평가했던 것이 제 한계였습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미국은 외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동맹 재편이 새로운 국정 방향이었고 저도 이 흐름에 따라 각국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특별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한국 관련 전략 수립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제가 최초로 제안한 핵심 방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한미군 규모 축소 가능성을 비공식 채널로 흘려 한국 정부로부터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분담을 이끌어냅시다. 아울러 주력 수출품인 철강, 반도체, 자동차의 25% 수준의 고관세 부과 방침을 분명히 통보하십시오. 한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미국 시장과 안보 우산에 의존하고 있어 결국 우리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강경한 접근이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직 독립된 전략을 갖지 못한 나라입니다. 대신 일본, 폴란드, 대만 등 다른 우방국과의 협력 노선을 열어놓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 말에 고위 관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한국 압박 전략은 실행에 들어갔고 저는 제 판단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주요 산업에 대한 고율 관세 예고,
그리고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 발표까지. 저는 이 모든 조치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강하게 항의하겠지만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저는 그 확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예상대로 항의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불만을 표명했고, 경제부처와 국방부는 미국 측에 외교적 반박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어디까지나 예상된 절차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미국 내 정책 담당자들은 이 모든 흐름을 통제 가능한 범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SK하이닉스가 전격 발표한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HBM3 전략 마이너스 중국 및 유럽 기업과 10년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완료. HBM3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전 세계 AI 서버의 90% 이상이 이 메모리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기술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삼성전자도 곧바로 유럽연합의 나노공정 반도체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전략적 반격이었습니다. 저는 내부 보고서에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한국이 자산을 무기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반도체에서 절대적 공급망을 형성 중이므로 이탈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후 저희가 믿고 있던 엔비디아가 오히려 한국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HBM 공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겪던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와의 장기 계약을 최종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AI 혁명의 중심에 한국 기업이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월스트리트 저널 지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면에 적혀있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반도체, 미국과 세계의 심장되다. 삼성전자는 더 놀라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 중 하나였습니다. 관세로 압박하자 오히려 현지 생산으로 맞서면서 동시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관세로 압박했던 자동차 산업에서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내 조지아, 엘라베마 공장에 6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은 연간 3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같은 전기차들이 미국 시장을 강타하기 시작했고 테슬라와 GM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더욱 공격적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 홀랜드에 26억 달러를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증설했고 GM과의 합작으로 미국 전역에 4개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K온 역시 켄터키와 조지아에서 포드, 현대차와 손잡고 배터리 생산을 늘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관세로 압박했던 바로 그 시점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전기차 혁명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Y의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GM의 얼티엄 배터리는 LG와의 합작으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1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오히려 5.2% 증가했고 저희 내부에서는 어디서 틀어진 건가? 라는 자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방산 분야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우방국으로 갈아타겠다고 압박한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은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와 연이어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155mm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40km의 분당 6발의 연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이 유럽 각국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2를 제치고 폴란드가 선택한 차세대 주력 전차가 되었습니다. FA50 전투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F-16의 절반 가격으로 80%의 성능을 구현했고 조종사 훈련부터 실전 배치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르헨티나까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그해 9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고위 간부들과 함께 폴란드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제 무기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시작 10분 만에 폴란드 측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K9 자주포 672문, K2 전차 980대, FA50 경공격기 48대 모두 한국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성능과 납기,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 조건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최적이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300억 달러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장 안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300억 달러는 우리가 예상했던 계약 규모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폴란드가 한국과 기술 이전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산 기술 발전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부터 현지 생산까지 완전한 파트너십을 제안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압박이라고 여겼던 것이 한국에게는 독립의 계기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무기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발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미국이 밀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폴란드 계약 실패의 후속 수습 차원에서 나온 외교적 일정이었지만 저 개인에겐 이 회의가 제 세계관을 뒤흔든 결정적 순간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유난히 이목을 끄는 부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K테크 비전 삼성전자와 KT가 공동 주최한 기술 세션이었고 대한민국 대표단은 긴장감보다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자리를 잡았고 처음 몇 분은 솔직히 별 기대 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6G 통신망 시연이 영상으로 공개되자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저지연 1m초 이하의 속도로 서울에서 뉴욕의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홀로그램 화상회의, 촉감까지 전달되는 원격 의료시술, 완전 자율주행차들의 실시간 협력 주행까지. 화면에 나온 기술은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닌 이미 적용 가능한 시스템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삼성의 6G 칩셋과 KT의 네트워크 인프라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어 소개된 차세대 배터리 기술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NCM 프리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기존 리튬이온 대비 2.5배 높으면서도 충전 시간은 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희토류 의존도를 90% 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발표가 끝난 후 유럽연합 대표단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스마트시티와 탄소 중립 계획에 즉시 적용이 가능합니까? 한국 측 대표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부산과 세종시에서 실증 테스트 중입니다. 2026년부터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의 눈앞에서 세계의 중심이 서서히 이동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래 기술이라는 말을 미국 실리콘밸리, 워싱턴에서만 상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총리는 공식회의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필수입니다. 6G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국가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한국 부스로 다가가 조용히 기술 협력을 타진하는 모습이 보였고 독일 산업부 장관은 아예 한국 대표단과 별도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몇 달 전까지 관세를 무기로 들이밀며 협상하려 했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기술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중심엔 제가 한때 무시했던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업, 그리고 정책 설계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조용히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술 산업 동향 분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의 변화가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의 압박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은 보고서를 읽었고 데이터와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스템을 갖춘 강국이었고 기술과 경제, 국방과 문화까지 어느 하나 뒤처지는 부분이 없는 진정한 전략 국가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손을 내민다고 받아줄까? 어느 날 밤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이메일을 썼습니다. 수신이는 서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경제 담당 참사관, 제가 과거 여러 회의에서 마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메일을 쓰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 결국 단순하고도 진심 어린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협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목격한 후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해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몇 번이고 지우려다 결국은 그대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이 제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예의 바르고 간결하며 무엇보다 따뜻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심을 환영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구보다 차갑게 한국을 몰아붙였던 제가 이제는 진심으로 그들과 손을 맞잡고 싶어졌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고 또 벅찼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철강, 반도체, 배터리에 부과되었던 25% 고율 관세는 15%로 완화되었고 2026년 주한미군 감축 검토안은 백지화되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는 공동으로 한국과의 군수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했고 록히드 마틴과 보잉 레이시온도 이에 따라 한국 방산 기업과의 공동개발 회담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이 변화의 흐름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무부에서 새로 신설한 한미전략협력 태스크포스의 부책임자로 임명된 것입니다. 몇 달 전까지 한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짰던 제가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한미협력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대신 동등한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원하지만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경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미국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류가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 강좌 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도 한국 전략인식 보고서가 새롭게 발간되었고 제목은 이랬습니다. 저는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진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란 단어 속에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나라를 누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드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파트너십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을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한때 저처럼 한국을 얕본 이들이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겸손함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인정이 결국은 가장 값진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강함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97년 IMF 위기 때 보여준 국민들의 자발적 희생 정신이었고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123만 명이 보여준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불굴의 의지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때마다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관세를 부과하자 현지 투자로 맞섰고 군사적 압박을 가하자 독자적 방산 기술로 응답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을 제한하려 하자 전 세계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고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며 한국 기술 없이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든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관계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 저 역시 더 나은 정책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오만하지 않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들의 기술력을,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정신력을 말입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적인 대화에서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강경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친한적 발언을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관찰하고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한번 크게 잘못 판단한 만큼 이번에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미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동 하와이에서는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